정숙 씨,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빗속에서 저를 구해준 태식 씨의 그 한마디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파놓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과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복지관의 늙은 노인네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전직 검사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이야기. 자식들이 보내준 태국 여행에서 돌아오자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한 어머니의 사연을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뒷이야기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오늘 마침내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배신과 절망의 끝에서 어머니는 어떻게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식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태식 씨의 작은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었지만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제 온몸을 휘감고 있었죠. 눈을 감으면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큰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배웅하던 그 모습. 어머니, 태국 날씨 좋대요. 제가 예약까지 다 알아봤어요. 그 다정한 미소 뒤에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정숙 씨, 괜찮으십니까? 태식 씨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태식 씨, 저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평생을 모은 내 집인데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태식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제 피를 나는 자식이 아니라 불과 몇 달 전에 만난 이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태식 씨가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데 태식 씨의 표정이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미소 대신 단단하고 결연한 눈빛이 느껴졌지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더니 서재로 들어가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서 문서 몇 장을 꺼내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사실 정숙 씨가 여행을 떠나시기 전부터 제 마음이 좀 불안했습니다. 자식들이 갑자기 말을 바꾸고 상속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이상했고요. 특히 큰 며느님의 태도가 너무나 적극적이었습니다. 태식 씨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태국 여행을 제안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갑자기 효도 여행을 보내려고 할까? 더구나 큰 며느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 모습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듣는 동안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두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는 천천히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게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정숙 씨의 명의 이전 관련 계약서 복사본과 법무사와 주고받은 서면 기록들, 그리고 정숙 씨가 받으셨던 문자 메시지 중 일부를 제가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녀분들이 반복적으로 증여를 압박했던 내용들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말들이 이렇게 한데 모아놓고 보니 전부 다 의도가 있는 말들이었구나 싶었지요. 태식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정숙 씨, 이건 큰며느님에 대해 제가 조금 알아본 자료입니다. 그가 건넨 종이 한 장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안에는 큰며느리의 과거 이력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부동산 중개업을 했고 고령의 고객들과 금전 문제로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다는 기록이 보였죠.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그때도 노인들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하더군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놀라 묻자 대식 씨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정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드님 내외가 최근에 2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2억 원이요? 대체 왜요? 태식 씨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투자 실패의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이 많이 다급했던 거겠죠. 정숙 씨의 재산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자 탈출구였을 겁니다. 태식 씨는 가방 안을 잠시 뒤적이더니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날 기억하십니까?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가시기 전 제가 혹시 모르니 정숙 씨 주머니에 이거 하나 넣어드렸던 거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날 정신이 없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물건 하나. 대식 씨가 제 손에 몰래 쥐어주었던 바로 그 녹음기였습니다.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지요. 지금 정숙 씨가 처한 이 상황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강압에 의한 명백한 사기성 증여에 가깝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충분히 써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법이니 뭐니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제 말에 태식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시겠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자 사기입니다. 정숙 씨는 범죄의 피해자이십니다.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피해자라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말해준 게 대체 얼마만인지. 그 순간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식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 자식들에게 명의를 넘겨준 증거들은 모두 남아 있습니까? 법무사 사무실 서류나 관련 계약서 같은 것들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캐리어 안에는 그때 법무사가 챙겨주었던 명의 이전 서류 복사본이 고스란히 들어있었거든요. 태식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 씨,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는 검사로 일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네? 검사요?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 검사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지금은 오래전에 옷을 벗고 그저 평범한 늙은이로 살아가고 있지만요. 아니, 왜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태식 씨는 미안한 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노래교실에 좋은 친구로만 지내고 싶었습니다. 제 과거 직업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저를 검사님이로만 보더군요. 정작 정태식이라는 저라는 사람은 보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을 그만둔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굳이 예전 직업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 제가 조금이나마 정숙 씨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들과 내 며느리와 법정에서 맞서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태식 씨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정숙 씨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함께 싸워 모든 것을 되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막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이제 와서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내 욕심 한번 부리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자식들과 싸운다는 게 너무나 두렵고 끔찍해. 그래도 생각해보니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식 씨가 내려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3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내 집, 그리고 이제야 겨우 찾아온 내 인생의 작은 행복, 그것만큼은 반드시 되찾아야겠다고. 이 나이에 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적어도 내 것은 내 손으로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태식 씨가 커피를 내어며 말했죠. 정숙 씨,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증거만 확실하다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큰아드님 부부가 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면 그들에게는 더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 만난 환한 등대 같았답니다. 정말 저를 도와주실 건가요? 태식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우리 함께 싸웁시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희미하게 남아 제게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의 배신을 딛고 제 인생의 진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 태식 씨는 제게 잠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지요. 불 꺼진 방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는데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안쪽이 너무나도 서럽고 허전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내 자식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그 생각만이 온통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잠시 후
살며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 괜찮으십니까? 혹시 차라도 한 잔 더 드시겠습니까? 문을 열자 태식 씨가 따뜻한 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 눈물 젖은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살며시 제 손을 잡아주었지요. 그 손이 너무나도 따뜻해서 더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준 사람이 제 자식이 아닌 불과 몇 달 전에 만난 이 사람이라는 사실이 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태식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데 태식 씨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미소 대신 검사 시절에 단단하고 결연한 눈빛이 느껴졌지요. 그는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일사천리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구청에 가서 부동산 계약서를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등기부 등본도 다시 떼고 거래 내역도 추적해야 합니다. 특히 큰 며느님과 자녀분들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그는 바로 구청으로 달려갔고 오후에는 은행에 들러 제 통장의 계좌 흐름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태식 씨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답니다. 정숙 씨, 좋은 소식입니다. 자녀분들이 집을 팔고 받은 돈, 전액은 아니지만 그 돈의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상당 금액이 계좌에 남아있더군요. 이제 바로 가압류 신청 들어갑니다. 태식 씨는 마치 해결사처럼 증거를 하나씩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겼죠. 그런 그의 모습을 보니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태식 씨, 이렇게까지 나서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뭘로 다 보답해야 할지. 그러자 태식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보답이라니요. 정숙 씨께서 다시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최고의 보답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연락도 뜸해졌지요. 정숙 씨를 만나고 나서야 저도 다시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건 제게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며칠 뒤 태식 씨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제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때 저는 처음으로 내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내 억울함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까지 큰 안도감을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 태식 씨가 차려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키운 내 자식들보다 불과 1년도 채 만나지 않은 이 사람이 나를 더 이해해주고 아껴주는구나. 가슴 한켠이 먹먹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기보다는 다시 일어서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태식 씨와 저는 본격적인 법적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집된 증거들을 법률적으로 정리하고
후배 변호인단과의 협의를 도왔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을 굳게 다잡고 법정에 설 준비를 했습니다. 자식들의 탐욕도 그들의 뻔뻔한 거짓말도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식 씨와 저는 법원 민원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두꺼운 서류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에는 우리가 밤낮으로 모은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증여 무효 확인 소송 서류입니다. 태식 씨가 창구 직원에게 말하는 순간 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접수 창구의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겨받았지요. 그 순간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법원을 나오면서 태식 씨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정숙 씨.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증거는 우리 편이니까요. 특히 큰 며느림과 자녀분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큰아들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태국 여행을 떠난 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이제야 걸려온 전화였지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대요. 계좌도 전부 다 묶였고요. 이거 엄마가 한 거예요?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죠. 그래, 내가 했다. 너희가 내 허락도 없이 팔아버린 내 집, 그 돈 내가 그냥 순순히 줄 수는 없지 않겠니? 그 집은 내가 30년 넘게 피땀 흘려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큰아들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저희는 그때 엄마도 다 동의하셨잖아요. 엄마가 직접 사인하신 거잖아요. 엄마가 원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제 속에서 올라왔지요. 내가 원했으면 내가 없는 틈을 타 몰래 집을 팔았겠니? 내가 원했으면 내가 돌아올 날짜를 뻔히 알면서 미리 다른 사람들을 이사시켰겠니? 그리고 네 아내는 왜 부동산 계약에 집주인 행세를 하며 직접 나섰던 것이냐? 큰아들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아니고 수명이가 저희도 너무 급해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뻔뻔한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딸 미영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항상 그랬듯 조금 높고 날카로웠지요. 엄마, 다 오해예요. 저희가 그때 좀 성급했던 건 맞지만 다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저는 엄마가 큰 오빠네랑 같이 사실 줄 알았다고요. 이렇게 법적으로까지 일을 키우면 서로 다 상처만 받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일은 다 새언니가 주도한 건데 그 뻔한 책임 회피성 발언들이 제게는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콕콕 쑤시는 것 같았지요. 그때는 내 전화 한 통 안 받더니 가압류 들어가니까 이제야 엄마를 찾는 거냐? 내가 혹시라도 길거리에서 노숙자처럼 쓰러져 죽을 수도 있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니? 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다고요. 새언니랑 큰오빠가 알아서 다 한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지. 더 이상 이런 말 듣기 싫다. 이제 법원에서나 만나자.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니,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안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했어요.
한쪽에는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제 자식들과 큰 며느리 그리고 그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에는 저와 태식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자식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딸은 시선을 피했지요. 막내 아들만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주 당당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법원의 판사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정숙 씨, 명의 이전 당시에 정상적인 판단력을 갖고 계셨습니까? 강압이나 사기의 정황이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게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자식들이 계속해서 저를 압박했고 아무도 제가 아직은 하고 싶지 않다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가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해야만 한다며 저를 재촉했을 뿐입니다. 특히 큰아들 내외가 어머니, 건강하실 때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라며 자꾸만 저를 찾아와 압박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제 자식들을 믿었을 뿐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법정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판사님, 원고는 계약 당시 온전한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피고들은 원고에게서 치매 초기 증상을 발견하고 보호 차원에서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님이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셔서 저희가 보호해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그 말에 숨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치매라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이 모든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그 순간 태식 씨가 조용히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판사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숙 씨는 혼자서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없었을 겁니다. 태국 같은 낯선 외국에서 길을 잃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오히려 피고들은 원고를 치매 의심 환자라면서 외국의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말씀이십니까? 판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태식 씨는 서류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여기에는 여행 기간 동안 정숙 씨와 제가 매일같이 통화했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통화 시간과 날짜가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휴대폰 통화 내역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았던 수많은 사진과 메시지도 있습니다. 판사가 간략하게 그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보냈던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과 일상적인 대화들이 담겨 있었죠. 제 정신이 아주 온전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태식 씨는 작은 녹음기를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정숙 씨께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시던 당시에 주머니에 넣고 녹음하셨던 내용입니다. 녹음기에서는 계약 과정의 모든 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그냥 빨리 사인하세요. 뭘 그렇게 망설이세요?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 어머님, 저희만 믿으세요. 이게 다 어머님 편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가식적인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압박에 못 이겨 거의 울먹이며
알았다고 대답하는 제 목소리까지. 태식 씨는 마지막으로 매각 계약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판사님, 계약자 연락처란을 보십시오. 집주인인 김정숙 씨가 아닌 큰 며느리인 서수명 씨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계약금을 입금받은 후 서수명 씨가 남편에게 보낸 이 문자 메시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스크린에 문자 내용이 그대로 떴습니다. 여보, 집 계약금 들어왔어. 우리 빚 갚는 데 써야 하니까 당장 인출해야 해. 그걸 보는 순간 큰아들의 표정이 확 하고 변했습니다. 판사님,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원고는 명의 이전의 조건으로 자식들이 자신을 끝까지 모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증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어머니를 해외여행이라는 명목으로 멀리 보낸 틈을 타 집을 매각한 뒤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그 수익금은 자식들끼리 나누어 가진 정황도 명백합니다. 큰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진호 오빠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따랐을 뿐이에요. 큰아들 진호가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명아, 너 정말 이 모든 걸 네가 다 주도했잖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고 딸과 막내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자식들 사이에 보기 흉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론 진실이 드러나는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의 변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입니다. 피고들은 원고를 위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판사는 조용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만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 심리 후에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길고도 힘겨웠던 첫 번째 재판은 뚜렷한 결론 없이 끝이 났습니다. 재판장을 나오는 길, 제 어깨가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었지요. 두 번째 재판까지 우리는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태식 씨와 저는 새로운 증인들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집을 샀던 새로운 부부, 그리고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 중개사의 진술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만 30장이 넘었습니다. 그날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및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 측의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증여 계약은 무효로 보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재산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기존의 가압류 결정은 유지되며 관련 금액에 대한 배상 여부는 최종 선고 기일에 판단하겠습니다. 임시 판결이 내려지자 제 자식들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이 씁쓸하더군요. 저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조용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태식 씨가 제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무 말은 없었지만 그 따뜻한 손길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에 걸쳐 총 3차례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명백한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징요로 판단됨. 피고들은 부동산 매각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라.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툭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되찾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모든 것. 큰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태식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숙 씨. 우리가 이겼습니다. 태식 씨 덕분이에요. 태식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법정을 나서려는 찰나 제 자식들이 다가왔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고함을 치고 따지던 그 입으로 울먹이며 제게 말을 꺼나더군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저희가 너무 욕심이 앞섰어요. 이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저는 그 애들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 내 집을 팔아치우기 전에 했어야지. 내가 태국에서 돌아와 길거리를 헤맬 때는 전화 한 통 없더니 이제 와서 엄마 타령이냐? 내가 혹시라도 거리에서 노숙자처럼 쓰러져 있었다면 그때는 과연 너희가 나를 찾기나 했을까? 그 말에 제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이제야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게 된 얼굴로요. 그 표정을 마지막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자의 인연은 그날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참 이상했습니다. 이겼는데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속은 시원했지만 마음은 허전했고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평생을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키웠던 자식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솔직히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날 제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판결은 났지만 돈이 제 통장으로 다시 들어오기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법적 절차라는 게 늘 그렇잖아요. 판결 이후 몇 달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집 매각 대금의 상당 부분이 제 계좌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 몫은 제가 지켜냈다고 생각했어요. 그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제 인생, 제 노력의 흔적이자 제가 잃어버렸던 제 삶의 일부를 다시 되찾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 사이 저는 서울을 떠나 제가 어릴 적 살았던 고향 남해로 내려왔습니다. 제 자식들의 그림자가 더 이상 닿지 않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태식 씨는 처음에는 가끔 들르겠다고 하더니
이내 바다가 보이는 이 마을로 아예 이사를 왔습니다. 서로 멀지 않은 거리에 살면서 필요한 순간마다 곁에 있어주는 좋은 친구이자 따뜻한 이웃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지요. 이제 제 집 앞 창문으로는 드넓은 바다가 보입니다. 창문을 열면 짭짤한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파도 소리가 제 하루를 마무리해 주지요.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합니다. 복지회관에서 노래 교실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참가자가 5명뿐이었는데 지금은 20명이 넘게 모여 매주 신나게 트로트를 부른답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꿈꿨던 무대는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제게 연락을 해와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태식 씨와 저는 처음에는 그저 좋은 친구처럼 지냈지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이었기에 그 마음에 대한 고마움이 조금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각자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복지관 일도 함께 도우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천천히 우리의 마음도 깊어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조급해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곁에 함께 있는 시간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의 하루에 스며들게 되었지요. 어느 날 복지관 개관 2주년을 기념해서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을 위한 아주 작은 공연이었지요. 그날따라 손님이 많았는데 문이 열리더니 태식 씨가 꽃 한 송이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래를 마치고 인사를 하려는데 태식 씨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태식 씨가 제게 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좋은 친구였지만 이제는 당신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색하지만 당신이 제 인생에 들어와 주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또다시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복지관 어르신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웃어주셨습니다. 태식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시간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될지,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태식 씨와 함께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식 씨,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을까요? 그는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정숙 씨가 온전한 정숙 씨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제 이름 김정숙으로 제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느껴지는 그때가 어쩌면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바로 그 찬란한 순간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따뜻한 노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